자, 가족 간의 차용증 쓰는 방법 관련해가지고 제가 거의 매일 질문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 간단한 것 같지만 법적으로 작성 기준이랄 게 없다 보니까 시중에 잘못된 정보도 많고 사실 그 내용이 중구난방입니다. 특히 이제 이자를 몇 프로로 할지, 그리고 원금 상한은 언제까지 할지, 또 이자나 원금을 일단 주고 나서 몰래 부모님한테서 현금 뽑아가지고 다시 내가 받으면 안 되는지 관련해서 특히 오해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부모님께 빌리는 금액대별로 원금과 이자는 딱 요만큼만 줘도 정말 안전하게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다 라는 것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으로 차용증 잘 쓰고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지 말자고요. 네,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영상 함께 공유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용증을 우선 쓰겠다. 네, 뭐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가장 먼저 뭘 정해야 됩니까? 바로 원금입니다. 원금의 크기를 정해야 돼요. 내가 얼마 빌릴지는 뭐 가정마다 각각 좀 다르겠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지원 가능한 금액대인 2억 이하부터 10억 이하까지 구간별로 나온 원리금 상한을 한번 살펴봐 볼게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간 법정 이자율이 4.6%니까 우선 원금을 얼마로 최소 2억 1,700만원 이하로 잡으면 연간 이자가 약 1,000만원, 이걸 12개월로 다시 나누면 매월 이자는 약 83만원 정도 이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원금이 2억이면 2억이지 왜 2억 1,700만원으로 잡았냐 하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법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법정 이자율 연간 4.6%로 계산한 법정 이자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주고받은 이자하고 그 차이가 연간 1,000만원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초과분, 그러니까 덜 주고받은 이자는 내가 추가로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 나누기 법정 이자율 4.6%로 나누게 되면 그 원금이 대략 2억 1,700만원, 뒤에 단수가 조금씩 붙습니다만,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원금을 대략 2억 1,700만원으로 잡은 거예요. 빌려주는 원금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 부담할 이자가 월 이자 기준으로 115만원, 이렇게 원금이 1억씩 늘어날 때마다 매일 약 40만원씩 부모님께 드릴 이자 부담이 자녀 입장에서는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연령별 월 평균 소득이 대충 얼마인지 볼게요. 자, 20대 전체 평균액이 약 260만원, 30대 전체 평균액은 약 380만원입니다. 그나마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포함됐으니까 이 평균치가 높아진 거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우리 20대 아들, 딸들 평균 월급을 약 220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40만원이라고 하는 이자 부담은 이 청년들한테는 어떻습니까? 내 월급의 18% 정도를 차지하는 큰 금액인 거예요. 그리고 근로일수 기준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매월 20일 정도 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부모님하고 차용증을 쓰는 순간 그 20일 중에 4일 정도는 부모님께 내가 40만원 정도 이자를 내려고 월급을 더 버는 셈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단은 차용증을 썼으니까 이자를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내가 뽑아서 가지고 있다가 명절 때 나오면 자녀분들한테 떡값이나 용돈으로 조금 주면 안 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 차용증을 쓰라고 해서 안전장치로 썼지만 매월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은행이자보다는 분명 낮은 건 맞지만 실제로 자녀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해가지고 빌리는 건데 이런 이자나 원리금 상한액이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왕 차용증을 쓰는 거면 이자를 낮추자, 자녀분들 입장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자를 주는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좀 현실적으로 낮추자라고 해서 금액대별로 줄 수 있는 최소 이자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 1,000만원 밑으로 차이 나는 금액대별 연간 이자와 월 이자를 이 화면에서 보시는 표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한테 5억을 빌린다, 차용증을 쓴다라고 하면 그럼 법정이자 기준으로는 월 얼마? 190만원 정도 부모님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최소한 이자를 계산해보면 그게 월 100만원 정도밖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매달 자녀 입장에서 아낄 수 있는 이자는 약 83만원 정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자가 1,000만원보다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계산 방식을 계속해보면 원금이 얼마까지? 최대 200억 원까지는 법정 이자율 4.6%하고 실질 최저이자율 4.6%가 같아지니까 이득인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서민들 대부분은 5억 전후로 빌려주는 게 현실적이겠지만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무사님, 금액대별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연간 이자가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차용증을 쓰면 자녀도 부담이 적고 부모님도 이걸 다시 어떻게 돌려줄지 이런 편법을 고민 안 해도 되니까 무조건 이건 해야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건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크게 차용증을 쓸 때 4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부모님의 나이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용증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작성이 돼야지 누가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납득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전세보증금으로 부모님한테 이번에 원금 3억 원을 자녀가 빌린다
차용증을 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무려 100살까지 앞으로 살아 계실 거라고 가정을 하고 차용증을 쓰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정 이자율 4.6%로 이자를 갚으면서 동시에 그 금액만큼 원금도 같이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이 차용증을 쓰는 날 현재 부모님의 나이가 80세 이상이면 100살까지 기대 수명이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상 차용증상에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원금 상환까지 얼마나 걸린다? 22년 동안 매월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자녀가 갚아 나가야 원금 상환이 비로소 완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100세 시대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100살까지 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주변 둘러봐 보세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남녀 기대 수명 연수를 살펴보면 남자가 80살, 여성이 좀 더 오래 살아서 86살 정도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차용증을 쓰는 날 현재 우리 부모님의 나이가 최소 80살 이상이 되셨다면 무조건 이게 최저이자율로 차용증을 쓸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상환을 할 건지, 언제까지 부모님께서 상환 기간 동안에 살아 계실 건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 차용증이 작성이 되어야 세무서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차용증을 쓰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3년 동안 성실하게 다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환 기준, 이 상환 금액을 너무 낮게 잡은 바람에 그 차용증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부모님 나이가 120살이 되어야 이 모든 상환이 끝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조건이라서 이거 세무서에서 당연히 차용증으로 인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년치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 가산세 붙여가지고 세금이 추징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 실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차용증을 표면적으로 쓰고 이자 원리금 상환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과연 그 차용증이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잘 쓰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각각 내가 돈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고민도 참 많습니다. 이 자녀가 필요한 금액은 총 4억인데 이걸 부모님 중 한 사람한테 다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자를 줘야 되죠. 법정이자 최소 금액 2억 1,70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원금 상환 부담뿐만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는 이자를 줘야 되는 부담까지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한테 각각 2억 원씩 나눠받으면 법정 이자율이 각각 미달을 하니까 원금은 상환일지언정 이자는 굳이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차용증을 두 개로 만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각자 2억씩 이렇게 돈을 빌리는 구조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에서도 금전대출 관련한 증여세 문제를 판단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각각 거래별로 구분해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때 주의할 거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원금이나 이자를 어느 순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받거나 어머니가 다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뭐다? 하나의 경제 공동체니까 사실 너네 아빠가 받든 아니면 너네 엄마가 받든 나는 상관이 없어.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너가 편한 대로 원리금이나 이자를 줘 라고 해서 자녀들도 부모님 중에 어느 순간 한 분한테만 원리금 상환을 다 소명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차용증 관련해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나 해명 안내가 있을 때 이 거래가 증여거래가 아니라 차용증이다 라고 하는 거래실질을 소명하는 건 항상 누구예요? 납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한테 1순위로 요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산거래 목적이 명확하거나 혹은 사실상 하나의 경제적 실질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면 이 차용증을 두 개를 썼더라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 중 한 분이 4억 원을 다 빌려준 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중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사항 세 번째는 이 자녀가 소득 활동을 언제까지 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요즘 힘들게 취업을 하더라도 1년 안에 퇴사하는 이 젊은 사람들 비중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원금, 이자율, 그리고 현재 부모님의 나이, 언제까지 상환을 할 것인가 이런 거 다 고민해가지고 어렵게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1년 뒤에 갑자기 자녀가 퇴사를 하겠대.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사를 계속 다니다가는 내가 안 좋은 생각까지 할 것 같대. 아니면 내가 뭐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다시 가고 싶대.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들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용증은 여전히 안정적일까요? 물론 그 다음 취업 전까지 자녀가 그냥 마냥 놀진 않겠죠. 소일거리로 아르바이트나 부업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벌이는 있겠지만 이건 국가가 봤을 때 일시적인 소득인 거고, 또 신고도 제대로 안 된다면 이 돈을 빌려간 자녀는 어느 순간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이 이 차용증에 적힌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을 하기에는 소득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용증의 특약사항으로 상호 간에 최대 몇 개월까지는 이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자 지급을 유예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 부모님이 못 받은 이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소정의 이자를 좀 더 붙여가지고 반드시 상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 특약사항으로 표시를 하고 실제로 해당 기간을 포함해서 나중에라도 상환을 하는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물론 자녀 입장에서 소득 활동이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죠.
하죠. 그렇지만 사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미 재취업을 일단 준비 중이라면 그 중단 기간은 최소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차용증을 검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차용증을 이렇게 검증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자녀 소득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중간에 사망을 하실 때입니다.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퇴사나 이직을 했지만 이전보다 급여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혹은 이제 유학이나 이민 또는 직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해외 출국처럼 이런 상환 능력이 의심이 되거나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언제까지 최대 사망 전 10년 동안의 통장거래 내역을 다 살펴보기 때문에 사망 전 10년 안에 이런 가족 간의 차용거래가 시작이 되었다면 이게 증여거래인지 차용거래인지 본격적으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님의 상속세까지 이 차용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이 차용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가족 간의 차용증 쓰는 거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현실적인 부분들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돈을 빌렸으면 이게 은행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현실적인 상환기간, 상환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안전한 거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